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일단 사진부터 좀 눈에 띕니다. 어제 방콕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 사진 역시 일부러 아마 이런 걸 썼을 겁니다만은 뭔가 원만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지금 이 표정. 그리고 고노 일본 외상 표정 보십시오. 저 표정 내내 저러고 있었답니다. 저래. 50분 넘게요. 기사 보겠습니다. 눈도 안 마주친 첫 인사. 강경화 시간 갖자. 그러자 고노 징용 문제 시정해라. 평행선입니다. 그리고요. 성과 없이 끝난 외교수장 55분간 회담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개된 10분간은 가벼운 대화도 없이 침묵합니다. 통상 공개할 때는 아무리 싸워도 웃고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어깨도 두드리고. 그런데 이러고 앉았습니다. 애초에 6대6 회담에서 장관대 국장 회담으로 최소화됐다. 그리고 뭐 어제 있었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무런 뭐 합의나 타협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한일 긴장 완화 해법 찾길 희망한다. 미국은 뭐 희망한다 소리만 하고 있어요. 희망한다. 근데 희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한편 일본과의 갈등을 좀 풀어보려고 우리 의원단이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요. 무례, 부대적 뭐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대표적인 지한파인 일본 의원까지 면담을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노쇼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방일했던 의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뭐 일본 의원 만나는 거 재추진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입니까? 구걸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한파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진 니카이 간사장. 만나준다고 해서 갔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 첫 번째 그러더니 두 번째는요. 북한이 미사일 쏴서 그 왜 해야 하냐고 바빠서 못 만난다. 아예 취소했습니다. 주변 반대로 방일단 만남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분위기 그리고 우리 의원도 일본 갔다 왔는데 그 영상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그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나요? 뭐 내일 가기 결정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자민당에서 좀 결례를 했어요. 오늘 하루 연기해서 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캔슬됐어요. 그래서 아주 좀 결례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줬고 자민당 측에서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뭐 지금 회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빌미고 저희들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하하 이게 백색 국가 제의가 이거 강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걱정,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예, 저는 아베 총리 의중이 반영됐고 자민당에 한구령을 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느냐. 다시 만나시려는 노력을 더 하시는 건가요? 왜 합니까? 우리가 뭐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저희들이 뭐 국을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라고 온 거지. 강창일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우리 쪽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측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원께서 저렇게 불쾌하고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김용락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요. 고노 외상도 그렇고요. 니카이 간사장도 그렇고 일부러 상당히 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무표정하고 불쾌하고 무례하고 일부러 그러는데 아베 총리 서슬이 풀어서 그 아베 총리가 무서워서 저러는 건가요? 왜 이럽니까?
아베 총리의 힘이죠. 결국엔 강창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일본은 계파 정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계파가 장점은 견제 균형이 됐었어요. 예. 그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금권 정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아베가 장기 집권하면서 이 계파 정치가 무너지고 예. 어떻게 보면 신독재 같이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그럼 아베 상황이거든요. 총리 계파가 다 장악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 한마디가 실질적인 모든 명령권. 그러니까 지금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는 예. 2인자거든요. 그런데 2인자가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이 왔는데 만나지 못해서 2번이나 약속을 취소했다. 지한파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예. 아베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국면을 통제하고 있다는 예.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한일 갈등 국면 역시 아베 총리가 이끌고 가고 있다. 뭔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일본 9시인지 10시인지 지금 가기가 열리거든요. 그럼 이른바 백색 국가 제외 결정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막판 중재에도 귀 닫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마이웨이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게 거의 정해졌습니다. 지금요. 보면 일본 정부 기존 입장 되풀이한다. 한국 반발, 미국 중재에 불구하고 일본 내 찬성 여론이 높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까 보셨죠? 기사에도 폼페이오 장관 희망 얘기만 합니다. 불명확한 태도를 보니까 일본 예정대로 그냥 간다. 오늘 우리를 빼겠답니다. 자, 그런데요. 결정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가기가 결정이 되면은 아베 총리가 서명이 되고요. 최종 결정은 1왕이 승인을 하고 1왕이 공포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1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국내 1왕에 대한 여론 나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절차가 보면 이렇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가기가 결정을 하고요. 경제산업상이 서명을 하고 아베 총리가 연설하고 나루히토 1왕이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22일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게 있지만 아무튼 마지막은 1왕의 공포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아베 최측근 어제 한 얘기입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100%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있을까요? 꼭 100%다. 100% 아니면 어쩔 겁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본은 착착착 사전에 다닌 각본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자, 그럼 백색 국가에서 우리가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일본 의존도가 90% 넘는 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 비금속은 초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1,100개 품목 수출 규제 초읽기다. 이 1,100개 품목이 백색 국가 제외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본 부품 대체제 아직 못 찾았다. 지금 업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핵심 소재 웨이퍼도 막힐 듯. 스마트폰, 수소차, 정유, 철강 타격. 우리의 다 주력 산업인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통상 전문가 권세호 회계사 나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타격을 받게 됩니까?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나면요.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게 예.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제품들을 각 나라에서 이제 예. 생산을 해서 예. 이제 서로 교환하고 무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무역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게 기본적인 세계 경제 질서인데 예. 그럼에도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예. 세계 평화 그리고 뭐 대량 살상 무기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인류의 어떤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전략 물자라고 해서 이제 예. 통제도 하고 하는 것들을 예외적으로 이제 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일본은 사실상 속내는 굉장히 다른 이유로 불편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떤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한다는 그런 취지를 이제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지금 이런 그 백색 국가 제외라는 어떤 이런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나오면 그게 안보다 그 명분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자유무역주의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이제 예.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만 예외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그 안보 우방국으로서 27개 나라의
부여했던 어떤 백색 국가의 지위를 예. 이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뭐 예. 전략 물자 또는 비전략 물자 가운데서도 예. 어떤 수출하는 건건이 예. 어떤 하나하나 허가를 받고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런 나오고 있는 전략 거거든요. 물자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때 우대를 해준 거죠.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고 쉽게 갈 수 있게. 예. 한 3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예.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으면 우리는 서로 같은 편이니까. 예. 그러니까 안보 우방국이니까. 그러니까 친한 나라, 우방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였어요. 서로 믿고 안보적으로 서로 이제 동맹이 되는 나라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예.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오늘 만약에 예. 그 백색국가 제외 상태가 된다 그런다면은 예. 향후에는 어떤 수출하는 그 물품을 하나하나씩 예. 다 허가받고 규제를 하겠다. 때로는 수출 허가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못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좀 기습적인 어떤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되는 그럼 우리 거거든요. 경제에 어떤 타격이 지금 예상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대일 무역 의존도가 그동안 약 그 수출 수입을 합친 그 대일 무역 의존도가 약 708조 원이 누적적으로 있었다는 이제 상황을 고려하면은 순수하게 수입하는 어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과 그 수입의 규모는 굉장히 그동안 누적적으로 컸었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48개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무려 90%에 가깝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곳이 일본에 의존하는 게 90%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못 갖고 오면 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예. 국산화를 한다든지 수입선 다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워낙 좀 기습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그 세계 경제 질서를 이제 그 인정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불편한 역사는 있었지만 이웃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일어난다면 약 1,100여 개 품목에 이르러서 수출에 대한 그 허가 또는 규제를 이제 그러니까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품목이 1,100개나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약 1,1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48개 품목 같은 경우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무려 90%나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산업에 있는 품목들은 아주 지금 좀 비상적인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 지금 사실요, 권세호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뺀다면 그 명분이 안보상 이유다. 그러니까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넘어가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갈지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잖아요. 안보를 사야 돼. 그러나 어제 강경화 장관을 만난 고노 일본 외상은요, 징용 얘기를 했어요. 그게 속내 아닙니까, 그럼? 그건 애초부터 있었던 얘기죠. 근데 왜 아닌 척하고 그럽니까? 지금 국제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돌아가니까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고 논리가 꼬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쟤들이 나쁘다,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반일 감정만 호소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보면 이미 뭐 일본 맥주 같은 경우는 47% 매출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화장품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8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거, 그다음에 일본이 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 다 매를 대고 있는데 이러면 좀 더 차분하게 정부가 그럼 오늘 일본 가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뭐 거의 다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하시고 뭐 산업부에서 뭐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좀 내줘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줘서 국민들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만약에 일본에서 결정이 나오면 청와대가 뭔가 발표할 텐데 거기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벌써 8.15 경축사가 나오잖아요.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말씀을 좀 주셔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그저께 공명당 대표, 일본 공명대표, 우리 한일 연맹 대표단 만난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은 청와대에 있고 문제는 양국 간의 신뢰다. 이 건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해서 고민을 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 또 매일경제 오늘 정서우 기자는 이런 기사를 써요. 옳아서 이기고 그른자가 지는 싸움은 없다. 꼭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우월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세혁 기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아까 받을 수 있는 피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 물건은 일본 기업이 만들잖아요. 그럼 일본 기업이 우리한테 물건을 못 팔게 됩니다. 그럼 일본 기업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나온다면 일본 기업, 일본이 입게 된 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본도 여전히 서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개방 경제 형태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최근에 먼저 선조치된 그 세계 그 우리 반도체 소재 부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 부품을 선택했을 때는 일본이 우리 한국에 수출하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90% 이상이 되는 이런 품목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 아주 선택을 일부러 한 딱 거거든요. 집어서 골라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동안 예. 수출 허가를 했던 것이 약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또는 예. 규제를 하게 되더라도 예. 앞으로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피해나 예. 기업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측은 그거네요. 이거를 못 팔게 하면 일본 기업도 피해 보지만 그 피해보다 한국이 당할 피해가 더 크다.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훨씬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크다고 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일본의 조치를 보면 단순히 적극적인 어떤 뭐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불편해 왔던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어떤 그 자국 내의 어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찬영 교수님. 오늘 만약에 일본의 어떤 가계 결정이 나온 뒤에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 담화 중에요. 우리도 전략 물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수출합니다. 우리도 이거 막겠다.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완전 맞대응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앞서 다 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최근에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점 엄중하게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개헌 문제 이런 걸 한 몸으로 풀겠다. 우리 국익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제징용 얘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 동북아의 한미일 정세나 이런 것들을 흔들므로써 개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겠습니다만 당장 아주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요. 우리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거를 맞대응 카드를 쓸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맞대응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맞대응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권세혁에다 보기에는 우리도 전략 물자 규제하겠다. 이거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안보 이슈로 지금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하였고 최근에 이제 강경화 장관께서 이제 고노 외상하고 이제 결렬이 되면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틀을 이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지금 동맹이라고 서로 생각하고 동맹 국가 간의 좀 자유로운 어떤 수출 수입 그러면서 어떤 이 동맹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자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안보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다르게 대우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동안 그러면 안보 동맹국으로서 한일 정보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 같은 것도 유지하고 서로 좋은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안보 틀을 유지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상황이 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상황 굉장히 좀 한일 양쪽이 다 긴장돼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방송 후반부에 다시 한번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새벽까지 갔습니다. 추경 처리 결국 안 됐거든요. 뭐 밤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 대책 포함한 추경안 국회 통과 막판 진통. 뭐 이 기사는 한 새벽 1시 정도까지 상황인데요. 진통이 아니라 뭐 본회의 못 열렸습니다. 처리가 안 된 거죠. 오늘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진통 그 상태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야가 삭감 규모, 그러니까 추경안에 원래 정부가 제출한 거는 6조가 조금 넘은 규모인데 6조 7천억. 근데 지금 밤새 여야가 합의한 규모는요 5조 8,300억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삭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야 삭감 규모 줄다리기는 하느냐고 이제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 적자 국채 줄이고 원안에서 3조 6천억 삭감해야. 이 추경의 재원을 일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데 이 부분도 여야의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진통이 있어서 심야까지 이견 차이를 못 좁혔는데 새벽에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만 5조 8,300억으로 하기로만 일단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야가 밤새 추경 진통이다. 오늘 본회의 처리로 하는데요. 원래는 오전 중에 뭐 본회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나오는 소식은 오전도 어려울 것 같아서 오후 아니면 또 오늘 밤 늦게나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왜냐면요. 아직 심사가 안 끝났어요. 총액만 정해지고 세부적인 항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추경과 관련된 국회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 총액은 5조 8,300억 원, 5조 8,300억 원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채 발행 총액은 3조 6천억에서 3천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한 걸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나머지 이제 각 그 예산 증액 또 감액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의 규모와 추경 예산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새벽 상황입니다.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거죠. 원래 당초에는 오늘 본회의를 9시쯤 하지 않겠느냐 뭐 이랬는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얘기 나왔다가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요. 원내대표끼리 총액만 5조 8,300억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각각 세부적으로 어디로 갈지 이거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추경 심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진통인가? 일단 화면 봐주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추경 처리 예고된 졸속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난 29일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1일,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9일에 합의를 했죠? 그러면은 심사 기간 남은 게 30, 30일 딱 이틀입니다. 그럼 2일까지 열심히 해서 이틀 반 정도 심사하거든요. 그 추경을 5조, 6조 되는 추경을 이틀 정도 시간에 다 심사하겠답니다. 항목이 수십 가지입니다. 자, 그럼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던가? 그럼 왜 굳이 1일 날 지키지도 못할 2일로 본회의 일정을 잡은 거예요? 결국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처리한다는데 부랴부랴 추경 심사하면 이거 졸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의 합의를 늘 반복하는가? 이 문제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이수희 변호사, 왜 이럽니까? 꼭 일 처리를. 그게 이제 유성엽 의원이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심야에 열린 그 의총에서 평화당이죠. 거기서 뭐 이런 유사한 얘기를 우리 국회가 계속 이런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정상적인 그 정기적인 예산 외에 추경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야가 야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여는 그대로 또 밀어가고 밀어붙이고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정권하고 무관하게 또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자정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법으로라도 좀 자기네 아니면 법까지는 아니도 뭐 법이어야지 지켜야지 아니면은 또 뭐 불법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없는 건가요? 지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표로 뭐 그 심하게 이제 그게 지지율에서 심각하게 차이를 준다고 하면은 저는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이 예산 문제, 추경 문제는 좀 어렵죠, 이게. 그러면서 그 또 국민 개개인의 이게 그 실질적으로 그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큰 쪽의 얘기다 보니까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국민 생활 속에. 그러면서 이게 표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닌가 또 국회 내에서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조 단위의 저 돈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뭐 하루 이틀 그것도 밤샘으로 뭐 심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그 구체적이고 얼마나 좀 그 정확할까라는 뭐 의구심은 들죠. 근데 이런 악습을 깨는 데 대해서 좀 국회나 시민단체가 좀 먼저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액수가요 5조 8,300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 400억을 넘어가는 전체 예산은 규모가 작습니다만 5조란 돈이요 어디 간단한 돈입니까? 그런데 늘 이렇게 부랴부랴 쫓기듯이 그리고요. 원래 가만히 생각하면 추경심사라는 게 세부 항목을 다 심사하는데 더해서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거꾸로 됐습니다. 총액을 정해놓고 세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졸속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화면 봐주시죠. 이겁니다. 어제 추경심사 담당했던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밤새 전했습니다. 저한테도 전해주더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냐면요. 김재원 의원 예결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뭔가 좀 술 마신 거 아니냐? 술 냄새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습니다. 밤에 취재를 하는데 뭔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얼굴도 약간 색깔이 좀 있고 그래서 뭔가 음주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산안 심사 당시 어제 음주 의혹이 있는데 이런 질문 기자들이 합니다. 당연히요. 그랬더니 뭐 그걸 가지고 그만하시죠.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1시쯤에 이제 음주 의혹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실제로 음주를 했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그 예산실의 내용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네. 박정환 전 대변인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아무튼 근데 기자들이 취재하다 보니까 이거 술 냄새 나지 않아? 이렇게 느낀 거예요. 기자들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느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편한 얘기를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참 부끄러워서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좀 전에 저희가 바로 그 얘기했잖아요. 졸속 추경에 대해서. 5조 8천억 원이 뭐 이렇게 쉬운 돈이 아니고 그걸 따지는데 야당에서부터 사실은 심사할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늦춰져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왔는데 세부 항목 왜 안 보여주느냐. 뭐 우리가 갖고 어떻게 심사하느냐. 이렇게 오다가 결국 이틀 만에 심사하려고 하고 오늘도까지도 심사 못 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예결위원장이란 분이 그 바쁜 와중에 저렇게 한다는 건 국민들 보기에 뭐 지금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막으로 나왔는데 뭐 편한 자리라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그냥 뭐 편한 자리 뭐 이런 얘기 정도만 나왔어요. 사실이라면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실이라면 근데 그 분초를 아껴야 될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모든 예산을 책임져야 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저기 옳은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고성 산불 그다음에 포항 지진 때문에 추경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들어서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 경제 지표 못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 좋잖아요. 이 추경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경기 활성화 위해서 추경해야 된다고 국제기구들이 권유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었다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으셨을까? 그 시간에 숫자 하나 더 봐야 되는 거고 더 여야 협의해야 되는 거고 기재부 장관하고 더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약간의 뭐 구설처럼 지금 뭐 기사도 좀 나오더군요. 오전에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요.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추경이 제출된 지 한 100일 됐거든요. 오늘로써. 자, 100일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100일. 그 100일 동안
심사를 담당하는 의원들 누군가는 좀 꼼꼼히 봤으리라 좀 믿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졸속이란 얘기 안 나오게 그 100일 동안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믿으면 좀 안 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주제 유동도 하고요.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NS상에 퍼진 폭행 영상입니다. 어느 농촌이 배경인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나오고요. 아마도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한국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뭔가 약간 이 채소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갑을 달라고 약간 어눌한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한국인 B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공손하게 장갑 주세 이랬다고 장갑은 내가 갖고 다니 그러면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면이 좀 험악합니다. 내용이요. 다음 화면 봐주시죠. 다음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분이 우즈베거를 사용한 걸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사무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즈베거를 사용하는 등 자국민으로 추측이 돼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어떻게 된 일인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빨리 일하라고 이게 네가 이거 뭐 공손하게 장갑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장갑 언니 누가 이 장갑 달라고 그래? 야 장갑은 네가 갖고 다녀야지 장갑 없어 이러니까. 또 울백 언어가 나왔는데 확실히 울백인지 아닌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라서. 네, 뭐 전체 화면 중에는 이렇게 때리는 장면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수위 조절 좀 해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우리가 뭐 다문화 가정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다문화 가정이란 말도 전 조금 이제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많은데 지금 보세요. 우즈베키스탄 그 영사관에서 저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노동자들을 항상 저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노출됐어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비단.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여러 사례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예. 저런 걸 구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가장 어려워지는 게 대체로 보면 말이죠. 예. 포용적이거나 관용적이거나 배려가 없는 사회가 항상 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도 지나치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졌다 해서 예. 너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개념, 인식 이런 것들도 대단히 저급한 게 사실이에요.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 제도적, 법적으로 뭔가 제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우리 국민의 인식도 뭔가 예. 좀 관용적이고 포용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득은 좀 높을지 모르지만 예. 그야말로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선진국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예. 그러한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학 교수님,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거는요. 지금 영상에 찍힌 장면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위에 추가로 더 있었을까 봐. 더 혹시라도. 이게 반복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있었을 돼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 문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게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운동도 예. 계속 이어지는 게 그런 거고, 예. 뭐 고용 이제 직장에서 뭐 괴롭힘 방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오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데 예. 지금 외국인들한테 대한 처우는 더 악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굉장히 저출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외국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구 구조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대우를 한다 그러면 예. 좋은 노동 인력이 외국의 좋은 노동 인력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 정부가 좀 개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예. 우즈벡 뭐 이 정부가 예. 아주 잘 개입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도 뭐 한국 젊은이라든가 많이 나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자국민 보호에는 좀 정부들이 이런 식으로 좀 예. 잘 이제 대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영상으로 본 저 장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확인되고 누군가가 확인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폭행을 하는 저 한국 사람이 예. 그 사용한 그러니까 고용주라 고용주. 그러면 예. 근로기준법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라든가 자기도 또 인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폭행 그냥 폭행으로. 예, 그렇게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텐데 예. 우선은 그 경찰에서는 저곳이 어딘지 누군지 뭐 다 파악이 안 돼서 그거부터 이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SNS에 저 영상을 게재한 사람부터 그럼 뭐 촬영한 사람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와서 한국말을 정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렇겠죠. 아니라 옆 사람 통해 갖고 배우는 거라서 그 지역의 국가 언어의 어떤 억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반말부터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억양이 이렇게 우리로 받아들이면 약간 좀 그 건방지게 보인다 그럴까 약간 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공손하게 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봐서는 물론 저는 뭐 폭행이나 이런 거 절대 반대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근로자로 할 때는 고용을 할 때는 그런 언어적인 차이, 그다음 한국말을 배워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장갑을 달라고 공손히 말을 했지만 이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차이를 그거를 외국인 노동자한테 요구할 수는 없고 고용주가 이해를 해야죠. 그런 간극은. 좀 그런 것도 저는 안타깝게 저런 일이 있을 때 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피해를 당한 그 외국인 노동자가 또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있어서 신고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 농촌에 가보면 요즘 밭일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지방이 더 글로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좀 질문을 제가 깜빡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도 못한다는 거죠. 피해자가. 그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착취를 하고 폭행이 만연된 곳들도 있죠. 그냥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사회 의식의 문제,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그 사회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나와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으로 회자가 되고 좀 경찰도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에 있는 해설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검찰 얘기입니다. 좌천성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검사들의 줄사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2개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일단 적어주시고 해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환경부 수사 지휘 검사들 전원 사표. 주진우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이 수사를 했었죠. 공직관이 흔들린다.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후폭풍이다. 문정부 수사 기소해서 좌천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사 전후에 40명 넘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의를 표명하면서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 생활을 더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윗부분도 좀 봐주세요.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 이런 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인사에 관해서요. 다음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귀족 검사 없앤다더니 적폐 수사팀의 요직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귀족 검사 얘기가 나오고요. 회전문 인사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정부에서 이뤄졌던 검찰 인사 2년간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렇답니다. 2,200여 명 검사 가운데 0.1%가 돌고 돌아서 이른바 핵심 보직을 맡거나요. 핵심 보직. 그 보직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0.1%가 돌고 돌아 맡은 보직은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검사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0.1%가 돌고 돈답니다. 황병보 리스트 수사팀은 붕괴됐고요. 주진우 부장검사 끝내 사의 표명. 윤석열 총장 임명 뒤에 57명이 검찰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단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좀 이해하시는지 그래서 네 분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그럼 한 분씩 보겠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예. 이제 지명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가 이제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예. 과연 검찰총장으로 적당한가 아닌가 예. 뭐 이런 거. 특히 그 중에 보면은 지금 우리 기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귀족 검사라고 표현될 만한 끼리끼리 문화에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딱 보니까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저는 역시 검찰총장의 최적임자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예.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 본질로 들어가면 얼마나 인사를 자유롭게 공정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을 줬다. 그래서 저는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검찰 인사하면 검찰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라고.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다 보여준 최적임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기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진우 부장검사 그런 얘기한 것처럼 공직관에 대한 회의 얘기했잖아요. 검찰, 법원, 군, 국정원 여기저기 사실은 많은 개혁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다 너무 심하면 초과 삼칸이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가만히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최찬열 교수께서는 과유불급 너무 나갔다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윤석열 총장의 방침엔 동의를 합니다. 적폐수사 전 사실 개인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꿔야죠. 그리고 수사해야 되는데 인사가 저렇게 지나치게 많은 숫자가 사표낸다든지 그리고 환경부 리스트를 수사했던 검사가 이제 좌천성 인사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면 윤석열 총장이 나름의 어떤 지휘 방침을 가지고 이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요. 윤석열 총장 체제가 의도하는 거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반발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아까 제가 포용 관용 얘기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걸 해가면서 그래야 오히려 적폐수사도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저런 인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전략적으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 기사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시각이 좀 갈려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 인사는 이해할 만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갈리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자, 김구락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길게 썼죠. 그러니까 기수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기수가 낮아요. 낮은 기수. 그러다 보니까 앞 기수들이 많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이 기존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이 굉장히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 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 팀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역효과다. 그래서 불가피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검찰 개혁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의 중립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번 정권이 촛불 민심 운운하면서 내세웠던 거고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임자다라고 내세웠고 향후에 봐서는 지금 또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아주 파다한데 그것도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의 인사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인사가 되는 가운데에서 뭐 검찰 개혁 얘기한다는 게 낯뜨겁지 않느냐는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거고 이러니까 뭐 검찰 개혁 일환으로 뭐 검경 수사권 공수처 신설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이 있죠. 충견이 있는데 맹경까지 풀으려고 하느냐. 이런 인사하면 충분히 그런 소리 듣고도 남는다. 누가 충견인지는 알 거고요. 예. 이렇다 그러면은 저는 검찰 개혁을 과연 이 정권에서 말할 수 있느냐. 예. 특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송인배 전 비서관 수사했던 그 형사부장을 좌천성으로 안동지청장으로 인사를 냈다? 이거는 확실한 시그널인 거거든요. 확실한 메시지인 거거든요.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고 속내가 보이는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찰 인사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진발이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소개할 기사는 기존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단 봐주시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은 방사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도 공개했어요. 그런데 합참은요. 탄도미사일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북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발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 같이 협의해서 판단하니까 이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의 얘기와 우리의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북한이 섞어 쏘기로 기만 전술을 펴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섞어 쏘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북한 김정은 창관 신무기 조작 가능성 낮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방사포라고 주장한 무기를 김정은 창간에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거짓말로 얘기할 리가 있겠네. 이런 관점인 거죠. 부대 대북 정보력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은 신형 방사포다. 우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이쪽 남한 어디든 10m 내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포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우리 군 당국이 헛발질 분석을 한 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북한이 공개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탄의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단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됐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보면요. 그 발사 장치에는 또 이렇게 뿌옇게 안 보이게 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건 또 뭐지?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또 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오전 2시 59분 그리고 오전 3시 23분. 아주 새벽입니다. 새벽에 동해상으로 쐈는데 아직 무엇인지는 아직은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과 우리 군의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가 이제 이렇게 모호해지는 이유가 북한의 방사포의 발전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도 굉장히 미사일처럼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거다라고 규정하기가 멀리서 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기술 개발이 계속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있고 거네요.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방사포나 미사일에 집중하는 이유가 공중전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전투기라든가 전폭기 이쪽은 거의 영공권은 미국이나 한국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무기, 미사일과 방사포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그걸 이동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든가 뭐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진 전력에 다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방사포가 그러면 탄도미사일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방사포는요, 탄도미사일보다 발사가 손쉽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스텔스기,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임산부 전용입니다. 이달부터 서울시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합니다. 일반 구역보다 폭이 80cm 더 넓어서 배가 불러오는 임산부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설계됐다는데요. 공영주차장 100여 곳에 마련된 이 주차구역. 이용을 위해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다시 등장입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약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1.6 사태 이후 군에선 그의 이름조차 금기시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역사적 사실 보존 목적에 한해 역대 지휘관의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국방부는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옆에 앉은 작은 소녀.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으로 일본의 공공미술관에 전시돼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소녀상을 본 일본 관람객들은 가까운 존재로 느껴져 마음이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각이 9시, 10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10시 정도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0시면 결정이 되고요. 가기는요, 20분도 채 안 걸린답니다.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요식적인 절차거든요. 그렇다면은 11시 전쯤에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 일본과 관련된 얘기했는데 지금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봐주시죠. 청와대, 어제 청와대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발표 땐 즉시 대통령 메시지를 낸다. 그럼 오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가정하에 상황별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임시 국무회의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시행령 개정 등 피해 최소화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 청와대, 우리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선 시간에 우리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지소미아 얘기도 또 나옵니다. 보시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서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강경화 외교장관 후속 카드로 한일 안보를 고려할 수 있다. 지소미아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죠. 여기 보시면 강경화 한국 배제 땐 대응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노 외상 안보 협력은 지속돼야.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빼지만 지소미아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방국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은 휴민트 정보력에 우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 정보는 우리가 단연 앞서고 있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위성 정보 등이 강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뭔가 주고받는 게 있는 겁니다. 폐기 땐 양국 모두 손실이다. 외교부 우선은 유지 입장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상황,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뭐 여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독립운동,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최창희 교수님,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로 지소미아가 거론되는데 오늘 뭐 사실상 백색 국가 제외가 결정된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소미아 우리가 이거 폐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폐기해서 안 됩니까?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를 적대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안보 우방이 이미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소미아는 또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본의 전 전략인 것 같아요. 지소미아를 자신들이 이런 상태에서까지 또 파기를 자신들이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지금 중재를 쓰고 있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보 협력들은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일본이 바라는 거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들을 좀 깨고 좀 흔들므로써 뭔가 국내 정치에서 자꾸 밖에 외부에 적을 상정시키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 등등 그 얘기 했잖아요. 국익 개헌 이런 얘기를 아베가. 그렇다면 사실은 지소미아를 우리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자고 얘기하는 건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저 상태인데 저렇게 상대방이 사실상 명시적으로 적대국을 취급하는 건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끝까지 유지하자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일본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으나 하나의 대응 카드로서 사실 미국은 지금 한일 간의 협력이 깨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물론 미국은 또 한일 간에 너무 또 이게 유대관계 좋은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만 적절히 수위 조절할 정도를 바라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소미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고 깬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걸 강력히 시사하는 게 하나의 대응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오늘 정도에는요. 김구락 교수께서는 지소미아 어떻게 보세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 중심의 일종의 협정이거든요. 미국이 가장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미일 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지금 지소미아가 이제 뭐 이 연동돼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백색 국가 지정이 안보 협력국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철회한다는 거는 제외시킨다는 거는 그런 나라와 군사 정보를 준다는 것도 모순일 수도 그거는 있어요. 사실상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백색 국가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게 한 3주, 4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8월 말쯤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결정했다 해서 우리가 바로 지소미아를 버리면 사실상 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책임의 어떤 소재가 상당히 이제 커질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겠다. 효력이 발생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협상을 계속 추구한다. 그리고 나서도 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도 지소미아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폐기하더라도 이거는 일본 탓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폐기해야 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협상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협상의 원칙을 우리가 계속 견제하는 그런 것이 사실상 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 박정화 전 대표께서는 지소미아 폐기 카드로 쓸 수 있다 아니면 써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렛대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저거를 그 외교관의 폐기 카드로 쓰는 거는 저는 냉정한 대응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우리 봤지만 북한 무기 체계가 물론 굉장히 많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군사 정보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지소미아 파기 아니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김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은 저 백색 국가가 제외되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8월 말쯤 가야 돼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더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파기하고 이렇게 막 몰아간다. 이거는 좀 과한 대응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건 진짜 걷잡을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국을 중재 좀 해달라고 움직일 수 있는 카드로서의 효과는 있지만 정말 이걸 우리나라가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카드냐? 그거는 미국, 일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끝까지 고집했을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말 너무나 멀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적절할 때 좀 자존심 세우면서 거둬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구락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뿐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는 그래서 건가요? 사실 한국과 일본의 어떤 대결 국면이 빨리 해소되길 바라는데 또 거기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뭐 자기가 해결책을 내야 되는 그것도 이제 부담이죠. 예. 결국에는 이게 장기화가 되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또 트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개입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느냐, 그것이 양국에게 소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최찬영 교수께서는 지금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한일 간의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뒤늦게 중지안이라고 냈는데 이 중지안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대법원이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냈잖아요. 근데 한일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기업들 자산 내각을 보류해라. 그럼 우리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명분을 세우는 건데 이 지소미아 문제도요. 강력하게 파기를 시사하라는 얘기예요. 당장 파기를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지 뭔가 대응 카드로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일본 문제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